우리가 지난번에는 고려의 중앙 정치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뭐 당나라라던가 송나라의 영향을 받고 또 도병마사와 신목도관과 같은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 회의 기구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이제 중앙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방.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 고려는 지방을 행정적인 구역, 행정적으로 어떠한 제도로서 만들었는가? 먼저 그 정비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고려 초기에는 요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들, 지방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사람들은 그렇죠, 호족들이었어요. 주로 이제 지방의 호족들이 그 지방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서 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왕보다도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사람들이 바로 요 호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종 때부터 우리가 앞서 봤던 요 성종 때부터 지방제도의 어떤 정비들이 이루어지면서 요 성종 때 그렇죠, 지방의 12곳에, 지방의 어떤 12곳에 굉장히 중요한 곳에 목이라고 하는 12목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지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러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조금 더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지방 행정 제도가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종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현종 때. 성종 이후 이제 이 현종 때 지방 행정제도의 다양한 정비들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오도 양계라고 하는 고려의 지방 행정제도의 어떤 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호족이 통치를 하다가 성종, 현종을 거치면서 고려의 지방 행정제도는 어떻게 오도 양계라고 불리우는 이 형태로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오도 양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도 양계는 어떠한 형태, 어떠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오도부터 보면은 요 오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행정구역으로 불렀어요. 일반적인 행정구역. 5개의 도를 다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오도라고 불렀었는데, 이러한 오도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이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그냥 일반 백성들, 일반 시민들, 지금으로 따지면 일반 시민들, 그 당시에 어떤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이다. 이러한 일반 행정구역, 즉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 농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러한 농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가는지 관찰하고 관리하는 지방관으로서 안찰사를 파견을 하게 돼요. 안찰사라고 하는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안찰사의 파견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러한 오도 이제 도 밑에는 군이나 현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군이나 현의 설치. 즉 지방 행정제도가 크게 도라고 하는 단위로 뭉쳐져 있다면, 이 도 안에 세부적으로 조금 더 작게 군들이 존재하고 거기보다 더 작게 현들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앞서 다른 나라의 지방 행정제도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듯이 전라도가 있으면 그 안에 시가 있고 군이 있고
면이 있고 읍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가 있고 그 안에 군이 있고 현이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인 지방 행정 구역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에서는 이러한 군, 현이 두 가지의 형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주가 붙어가지고 이제 주군, 주현이라고 하는 곳과 속자가 붙어가지고 속군, 속현이라고 하는 지방제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주, 속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과연 주군, 주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속군, 속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주군, 주현은 지방 간의 파견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속군, 속현은 지방 간의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군, 주현, 주가 붙은 요 주군,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이 돼가지고 요 지방관들이 이 지역을 관리하고 통제하게 되는 거고, 속군, 속현은 그런데 이제 지방관의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관리하겠어요? 누가 관리할까요? 즉, 이 속군, 속현 주변에 있는 속군, 속현 주변에 있는 주군, 주현의 지방관들이 함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주군과 주현에 있는 지방관들이 이 주변에 있던 주군, 주현의 주변에 있던 속군, 속현까지 관리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통제하게 된다. 관리하고 통제하게 된다. 즉 주군,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들이 주군, 주현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속군하고 속현까지도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방관은 결국에는 소수 한 명인데 주군, 주현뿐만 아니라 속군, 속현까지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쁜 거죠.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 일들이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요 속군, 속현에는 따로 향리라고 하는 지방의 하급 관리가 존재를 하고 있어. 향리라고 하는 지방의 하급 관리가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그냥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평상시에는 주로 요 향리들이 요 속군과 속현의 관리 통제하면서 지방의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담당했던 관리가 바로 요 향리가 되는 거예요. 향리가. 그래서 이제 주군, 주현의 지방관이 파견이 되고 속군, 속현은 지방관의 파견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군, 주현에 있는 지방관들이 속군, 속현까지 관리 통제를 해야 되게 되고, 근데 이제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속군, 속현은 여기에는 지방 하급 관리인 향리가 존재하면서 이들이 아무나 어떤 큰일 없을 때는,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평화로운 평상시에는 향리들이 요 속군, 속현의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향리, 속군, 속현을 관리하는 요 향리들이 바로 어떤 출신이냐라고 하면은 주로 이들이 이제 호족 출신들이죠. 호족 출신.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렇죠. 고려 초기에 지방에서 큰 힘을 가지고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호족 출신들이 향리가 되는 거예요. 호족 출신들은 갈수록 고려 초기에서 이제 뭐 왕건을 거쳐 광종, 성종, 현종 등 이렇게 갈수록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 체제, 여러 제도들의 정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호족들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돼요. 호족들 중에 조금 상층 부류는 그렇죠. 중앙의 관료가 되어서 중앙의 높은 귀족이 되거나, 호족 중에서 조금 하층 호족들은 지방에서 힘이 조금 약해지면서 이제 향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향리가 된다.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방의 호족들 역시 두 개로 나눠지고, 일부는 중앙의 귀족이,
중앙의 관료가, 일부는 지방의 향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향리는 속군 속현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맡고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도의 모습이 되는 거고, 이어서 우리가 양계를 보면 양계. 오도가 도를 5개를 합쳐서 오도라고 부르듯이 양계는 계라고 하는 것이 2개. 그 당시 이제 북계, 동계가 있었는데 요 계라고 하는 2개를 합쳐서 양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양계는 오도와 달리 주로 이제 군사 행정구역으로서 병마사라고 하는 관리 지방관이 파견이 돼요. 요거는 군사행정구역, 이 양계는. 그래서 병마사가 파견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고려의 지도를 조금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청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려의 영토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요 정도 지방, 즉 다른 나라 북쪽에 이제 북쪽에 뭐 거란이라던가 여진이라던가 북쪽에 이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국경선에 딱 맞닿고 있는 요 지역을 요렇게가 이제 양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 하나, 여기에 계 하나, 여기에 북계, 동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오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게 돼요. 우리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군사적인 위험이 훨씬 큰 지역, 전투가 일어날 위험이 큰 지역은 어디겠어요? 그렇죠. 양계겠죠. 양계가 이렇게 다른 나라와 딱 국경선에 맞대고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영토를 넓히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양계 지역이 군사적인 위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군사적인 행정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병마사, 즉 군사적인 능력, 군사적인 어떤 지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관을 따로 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이제 오도는 조금 아래쪽에 훨씬 더 이제 군사적 위험이 적은,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적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농사짓고 살아가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그렇죠, 백성들의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안찰사가 파견이 된다는 거예요. 안찰사. 오도와 양계 우리가 차이점 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러한 양계에는 또한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 군사 요충지에 도호부나 진이 설치가 되면서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도 양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오도 양계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도 양계는 각각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로서 오도 양계, 특히나 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고,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이러한 오도 양계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경기라고 해서 이 경기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포함해서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이제 경기라고 해서 경기.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의 수도권도 이제 서울,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지역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수도권이다라고 부르죠. 수도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경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또 삼경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삼경은 고려시대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세 지역을 우리가 삼경이다라고 불렀어요. 이 삼경에는 이제 수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 북진 정책의 어떤 전진기지로서 평양, 지금의 평양인 서경, 그 다음에 이전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그 당시에 이제 경주를 동경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개경, 서경, 동경을 삼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요 나중에 동경이 그 중요도, 즉 중요한 위치, 중요도가 많이 약해지면서 동경 대신 남경,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지역을 그 당시에 남경이라 불렀는데 남경이 이제 또 포함이 되면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개경, 서경, 남경을 좀 삼경이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이 삼경은 고려에서 굉장히 어떤 지리적 요충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세 지역을 삼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중에 우리가 또 하나 굉장히 잘 알아둬야 될 게 향, 부곡, 소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있어요. 향, 부곡, 소라고 불려요. 요거는 시험에 진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울 때 수능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둬야 돼요. 고려시대에는 향, 부곡, 소라고 불리우는 오도나 양계와 같은 이러한 일반적인 행정구역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이렇게 향, 부곡, 소라고 불리우는 특별 행정구역이 있었던 거예요. 요 향, 부곡, 소가 왜 특별한가? 왜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가? 라고 보면은 요 향, 부곡, 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반 군, 현에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보다 훨씬 더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차별 대우. 즉 향, 부곡, 소는 오도, 양계, 경기 이런 데와 다른 특별한 행정구역으로서 따로 분류가 되고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 오도, 양계, 경기 여기에 어떤 군현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차별적인 대우.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는가라고 하면은 세금 훨씬 많이 내고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이사도.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이사 가고 싶잖아요. 다른 데로. 하지만 이사도 국가의 허락이 필요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어서 배우겠지만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고 이외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 바로 향, 부곡, 소가 된 거예요. 향, 부곡, 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다른 지방 행정 지역과는 다르게 따로 특별 행정구역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일반 군현민보다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향, 부곡, 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그 당시 이제 향, 부곡은 어떠한 일들을 했냐?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소에서는 주로 이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공업이라는 건 뭐예요? 수공업? 그렇죠. 손으로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수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공업. 그래서 손으로 그 당시에 도자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릇을 만든다던가 어떤 종이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손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수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 부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수공업 제품들을 생산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 부곡, 소는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일반 군현민보다 훨씬 더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차별 대우. 요 향, 부곡, 소 정말 잘 기억을 해둬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다른 데보다 훨씬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세금 많이 내고 이사도 갈 수 없고 과거도 볼 수 없고 또한 향,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주로 이제 농업을 많이 벌이는 곳이었고 소는 수공업을 많이 하는 곳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방행정제도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5도 양계를 우리가 큰 틀로 잡고 그 외에 뭐 경기, 삼경,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배웠었던 향부국소라고 하는 어떤 특별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 111페이지를 보면은 지도가 또 하나 나와요. 지도. 여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방행정제도 5도 양계를 우리가 지도상에서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111페이지 교과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북계, 동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양계가 있죠. 양계는 이렇게 위에 이제 고려와 싸우는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위험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병마사 군사행정구역이 되는 거고 그 밑에 뭐 서해도, 교주도, 경상도, 전라도와 같은 요 5도 5개의 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안찰사가 파견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경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경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개경, 서경, 동경에서 삼경 보이죠 또. 그 다음에 여기 목에서 12목의 모습도 보이고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고려는 지방행정제도의 정비를 이뤄내게 된다는 것. 이 지도도 우리가 한 번씩 잘 봐두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려 중앙정치제도, 지방행정제도 살펴봤고 요번에는 고려의 군사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조금 나눠볼 수 있어요. 중앙에 있는 중앙군과 지방에 있는 지방군으로. 고려의 중앙군은 우리가 2군 6기다 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2군 6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2군은 국왕 옆에 있는 국왕 옆에서 국왕을 지키는 국왕의 친위부대, 국왕은 옆에서 국왕을 지키는 국왕의 친위부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위는 이제 고려의 수도를 지키고 뭐 유사시 필요할 때는 국경에까지 나가서 적과 싸우는 수도나 국경을 방어하는 군대를 우리가 6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군은 2군과 6위로 이루어진 2군 6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군 6위.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요 중앙군 2군 6위는 직업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군이 뭔지 알죠? 직업군인. 지금도 직업군이 있잖아요. 직업군인. 일반적으로 그렇지 남자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일반 병사로 가는 거 말고 보통 이제 뭐 장교들 아니면은 뭐 하사, 중사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부사관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이 군인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월급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죠. 나라를 지키는 그렇죠. 직업으로 군인을 하는 요 직업 군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요 고려시대도 요 2군 6위에 포함된 군인들은 그렇죠. 직업 군인들이었어요. 직업 군인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군들 보면 지방군도 우리가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조금 나눠볼 수 있어요. 주현군은 5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지방행정제도 중에서도 요 5도에 존재하는 지방군이 주현군이었어요. 주현군. 5도에 있는 군사들을 이제 우리가 주현군이라고 부르면서 이 5도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인 위험,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주현군들은 그렇죠. 뭐 요 지역을 지키는 것 외에도 많은 나라의 여러 가지 뭐 공사 이런 것들에 많이 동원이 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 요 주진군은 5도가 아니라 그렇죠. 양계의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양계. 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 위험이 많은 양계에 있다 보니까 이 군사에서의 업무, 즉 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기, 이들은 주로 직업군인, 지방군은 그렇죠, 주로 주현군, 주진군, 주현군은 5도, 주진군은 양계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볼 게 바로 고려의 토지제도예요. 고려의 토지제도, 요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요때 이제 조금 잘 파악을 해둬야 이제 뭐 고등학교 가서나 이제 이어서 역사를 배울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개념들을 좀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고려의 그래서 토지제도 보면은, 고려의 토지제도는 가장 크고 가장 대표적이, 가장 딱 고려를 대표할 만한 토지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전식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전식과 제도. 이 전식과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고려에서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의 관리들. 이 관리들을 공짜로 물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뭘 줘야 되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월급 같은.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관리들에게 열심히 일한 대가, 공무의 대가를 지급을 하는 게 바로 요 전식과인데, 어떻게 지급을 했냐? 등급에 따라서. 즉 고려시대에도 관리가 높은 등급의 관리도 있고 조금 낮은 등급의 관리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상하 계층에 딱딱딱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 계층,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토지제도니까 이제 토지를 지급했겠죠, 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잘 파악을 해둬야 될 게, 토지를 주는데 그냥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의 수조권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했다는 거죠. 요게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식과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에게 복무의 대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등급, 그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주는데 그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조권. 근데 여기서 이제 수조권이 무엇이냐? 요거를 우리가 참고로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토지, 일정한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금을 거둘 권리라라고 합니다. 세금을 거둘 권리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요만한 토지가 있어요. 요만한 토지를 그 당시에 이제 A라고 하는 농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내 땅인 거예요. 한마디로 요만한 땅은 이제 A 농부의 땅으로서, A라고 하는 농부는 그렇죠, 자기 땅, 여기서 이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이제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열심히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들,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 당시에도 이제 A라고 하는 농부는 자기의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일정 양을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바쳐. 그런데 왕이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관리에게 복무의 대가로서 요 지역을 전식과로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지급을 해줘.
한마디로 요 땅은 B라고 하는 관리의 전시과가 되어가지고 요 땅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요 B 관리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B 관리. 즉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A라고 하는 농부는 요 자기의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착실하게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그때 이제 왕이 요 B라고 하는 관리에게 복무의 대가로서 요 땅을 전시과로서 딱 지급을 하게 되면은 요 땅에서 세금을 받을 권리는 B 관리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농부는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아니라 B 관리에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B 관리에게 세금을. 바로 이게 이제 수조권이라는 거예요. 수조권. 세금을 받을 권리. 세금을 받을 권리.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토지의 소유권. 즉, 요 땅은 누구 땅이야? 요 땅의 땅 문서는 결국엔 땅 문서의 주인은 누구야? 바로 요 A라고 하는 농부가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농부가. 이 땅의 주인은 얘야. 요 A라고 하는 농부. 근데 이 A라고 하는 농부는 어차피 여기서 농사 짓고 하면은 국가에 세금 내야 돼. 근데 그 세금을 국가가 나한테 주지 말고 B 관리에게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B 관리가 여기서 세금을 거둘 권리라고 하는 수조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조권을 받는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이 땅의 주인은 A라고 하는 농부고, 이 땅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은 B 관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B 관리에게. 즉, 그 당시 이제 국가는 국가에 있는 내 땅은 우리 고려라고 하는 토지 안에 있는 모든 땅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왕이 가지고 있어요. 즉, 모든 땅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관리들한테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뭘 줘야 되잖아. 뭘 줘야 돼. 지금으로 따지면 월급 같은 어떠한 대가를 줘야 돼. 그 대가를 한마디로 세금을 받을 권리, 수조권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B 관리는 국가한테 굳이 어떠한 월급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지역의 A 농부가 세금 내는 걸 국가에 내지 말고 나한테 내라. 내가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게 이제 수조권이란, 즉 소유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소유권. 요 땅의 소유권은 A 농부한테 있고, 그렇죠? 수조권은 요 사람한테 있다. 요 사람은 이제 열심히 농사지어서 국가에 세금 낼 필요 없고, B 관리한테 그 국가에서 내던 세금 그냥 그대로를 그냥 B 관리한테 내면 된다. B 관리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수조권에 따라서 그렇죠. A 농부가 내는 세금 받으면서 먹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그래서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지급한다. 요거 진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소유권이 아니라 세금을 받을 권리, 수조권을 받는다. 여기서 이제 전시과 요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지와 그 당시 이제 시지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선지. 이 당시 이제 전지가 농사짓는 우리가 농경지라고 볼 수 있으면,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산지라고 하는 거예요. 산지.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과라고 하는 전시과. 한마디로 요 정도의 땅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는 농경지도 있고 약간의 산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땔감도 구해서 써라 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시과는 이렇게 전지, 시지를 같이 지급하는 거고, 요 전시과를 받은 관리가 평생 동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이 죽거나 또는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는 퇴직 시에 다시 국가에 반납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었어요. 즉 관리들이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죽거나 퇴직, 즉 이제 국가의 관리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복무의 대가, 국가가 관리에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로서 지급을 하는 게 전시과, 요 수조권이 포함된 수조권이 있는 전시과였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관리가 이제 더 이상 관리가 아니면은 반납을 한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요 전시과 안에 특별하게 포함된 게 하나가 공음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공음전도 잘 기억해야 돼요. 공음전도. 이 공음전은 누구에게 지급을 했냐라고 하면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 지급을 했던 게 바로 공음전.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 지급을 했던 게 바로 요 공음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 공음전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일반적인 전시과는 반납, 죽거나 퇴직 시에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공음전은 쭉 세습이 가능한 거예요. 쭉 세습이. 요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즉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공음전인데 요거는 일반 전시과와 달리 세습이 가능한 게 특징적인 모습이다. 일반 전시과는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고려의 토지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 관리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에게 복무의 대가로서 등급에 따라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을 한다.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라고 했었어요. 수조권은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전지와 시지, 즉 농경지인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산지, 산림을 같이 지급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시과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 죽거나 퇴직 시에는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전시과 안에 포함된 세부 제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음전인데, 이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서 특징이 세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시과는 다시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공음전은 이 고위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다. 세습이 가능하다. 즉 내가 죽어도 내 아들에게, 그 아들이 죽어도 그 아들에게 쭉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다. 즉 그 당시 이제 5품 이상의 고위 관직들에게 주는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5품 이상의 고위 관직들은 이러한 공음전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력을 확대하고, 그거를 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내 가문이 쭉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즉 우리 집안의 경제력 자체를 엄청나게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특권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여러 통치 제도 살펴볼 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교육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고려시대 교육제도 우리가 먼저 관학을 살펴보면, 관학, 즉 국가가 설립한 학교, 국가가 설립한 교육이라는 소리예요. 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고려의 수도 개경에 이제 국자감이라고 하는, 그렇죠, 유학 교육 기관, 국립대학이라고 했었죠. 국자감. 그 다음에 이제 국자감이 개경 수도에 있다라고 하면,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어요. 향교. 그래서 고려시대의 관학에는, 수도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학이 있는 거예요. 관학은 그렇죠,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만든 교육기관이자 교육제도라고 한다면, 사학은 그렇죠, 일반 개인이 만든 거예요. 일반 개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학원 같은 개념이죠. 요 사학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학당, 이 구제학당은 또는 문헌공도라고 부르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구제학당 또는 문헌공도라고 부르는데 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사학,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사학으로서 이렇게 구제학당, 문헌공도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학원 같은 걸 만들게 돼요. 이러한 최충의 이제 구제학당이 그 당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 유행을 끄게 되는 거예요. 유행을 끄게.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구제학당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많은 사학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학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걸 우리가 12개를 사학 12도다라고 부른 거예요. 사학 12도. 사학 12도. 그래서 고려시대의 사학은 사학 12도라는 게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학 12도는 그래서 최충의 구제학당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충의 구제학당을 포함한 사학 12도가 고려시대 사학의 중심이었다. 고려시대 관학은 그래서 국자감, 향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게 우리가 이제 교육제도에 의해서 살펴볼 게 관리선발 제도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관리를 어떻게 선발을 했는가? 그 첫 번째가 이제 과거제가 되겠죠. 과거제. 즉 시험을 보는 제도죠. 시험을 보는 제도. 우리가 광종 때 한번 나왔던 거잖아요.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제를 실시했다. 광종이. 그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거죠. 과거제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듯이 그렇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관리로 뽑는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이제 과거제 그러면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보면은 문과, 잡과, 승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문과에서는 문관을 뽑게 되고 이 문관들이 하는 일이 이제 고려의 여러 가지 정치 이런 것들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문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잡과를 통해서 이제 또 기술관들을 뽑게 되는데 이 기술관들에는 뭐 의술에 뛰어난 사람, 통역에 뛰어난 사람, 법에 뛰어난 사람, 지리에 뛰어난 사람, 이렇게 어떤 특정 기술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과를 통해서 기술관으로 뽑고, 그 다음에 승과라고 하는 것은 승려를 뽑는 거예요. 승려. 즉 국가가 시험을 통해서 요 국가를 대표할 승려, 고려의 불교를 대표할 뛰어난 승려를 딱 뽑는 거예요. 요게 이제 승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제술과와 명경과라는 게 있어요. 요 제술과는 그 당시 이제 논술, 문학 능력을 조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짓기라던가 글짓기라던가 또 고려의 어떤 정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논술해 보는 이러한 시험이 제술과이고,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나 지식, 유교 경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암기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는 걸 우리가 명경과라고. 그래서 이 제술과 명경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문관으로서 국가의 관리로서 뽑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조금 더 우대했던 거는 이 제술과예요. 이 제술과가 조금 더 우대를 해줬어요. 한마디로 제술과에 통과한 사람, 명경과에 통과한 사람 둘 다 문관이 되지만 조금 더 우대, 조금 더 높게 쳐주는 게 제술과다라는 거예요. 제술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특징적으로 보여야 될 건 바로 이 승과가 되겠죠. 승과.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승려를 뽑는 시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 잘 기억을 해두고, 또 하나 이제 고려시대 과거 제도 중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특징적으로 파악을 해둬야 될 게 바로 묵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하나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묵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무인들, 장군들을 뽑는 시험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군들을 뽑는 시험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어요. 이게 또 하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배울 텐데, 조선시대 배우다 보면 조선시대에도 과거제가 시행됐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따로 무과를 시행을 하면서,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울 군인들을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그렇죠, 따로 무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그렇죠, 이런 뛰어난 군인들을 따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지 않고 주로 추천이라던가 아름아름 주로 인맥을 통해서 많이 임명을 했다는 것. 이러한 모습은 또한 특히나 이제 고려시대가 얼마나 이러한 무인들, 군인들을 조금 무시했다라고 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것. 우리가 나중에 또 무신정변 뭐 이런 것들 배울 텐데, 고려시대에는 그 당시 이제 군인들이 굉장히 조금 천대받고 차별받는 그러한 사회였어.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과거제도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무과라고 하는, 한마디로 시험을 통해서 뽑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나 추천해서 자리에 앉혀놓으면 된다. 그 정도로 군인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이라던가 그들이 할 일을 약간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관리선발제도는 이렇게 시험인 과거제가 있고, 이 과거제에는 문과, 잡과, 승과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특히나 또 문과에는 재술과, 명경과로서 조금 종류가 나눠진다. 또 고려시대의 과거제는 이렇게 무과가 없고 또 승과가 있다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특징적인 모습이다.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과거제 관리 선발에서 과거제 말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요 음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서제. 요 음서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그 다음에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공신의 자손들은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르는 것, 관직에 임명되는 제도가 우리가 음서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5품 이상의 고위 관직 또는 국가가 임명한 공신들,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신하, 요 공신들의 자손, 아들이라던가 손자라던가 이러한 자손들은 그렇죠,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관직에 임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낙하산 같은 거죠. 낙하산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큰 대기업에 막 임원, 대기업의 막 사장, 부사장, 뭐 회장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식을 그렇죠, 그냥 시험 없이 낙하산으로 꽂아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음서제라고 하는 것은. 즉 국가의 고위 관료들, 또 국가의 큰 공을 세운 공신들의 아들, 뭐 손자와 같은 자손들은 따로 시험 볼 필요도 없이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볼 필요 없이 관직에 그냥 뽑아줘 버리는 거예요. 관직에 그냥 뽑아줘 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지금의 낙하산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역시 여전히 그렇죠, 가문을 조금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이제 과거제가 있고 음서제가 있다. 우리가 이 공음정과 음서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공음정과 음서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준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토지고 세습이 가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큰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음서제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나 공신들의 자손들은 시험 없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또 다른 특권을 주는 거니까. 즉 둘 다 고위 관직들에게 특권을 주는 거죠. 큰 혜택을 주는 거다라는 소리. 이러한 고위 관직들, 5품 이상의 고위 관직들은 주로 그렇죠, 고려시대의 귀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음정과 음서제는 귀족들에게 큰 특권, 혜택을 주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음정과 음서제는 고려시대가 귀족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즉 귀족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귀족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즉 공음정과 음서제가 귀족들에게 큰 특권을 주는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즉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러한 귀족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가 귀족이 중심이 된 귀족이 지배하는 사회이다라고 하는 걸 뒷받침해 준다는 소리.